어, 최근에 TMLR 그 저널이죠. 저널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아니고 억셉티드 될 것까지 확인을 한 상태고요. 요거는 이 연구가 최초로 나온 거는 작년 작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승우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승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김승우라고 하고요. 현재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승우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발표한 논문은 코카라는 논문인데요. 코카가 결국에는 컨트래스티브 캡셔너라는 거에서 따온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컨트래스티브한 방법과 뭔가 캡셔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미지 텍스트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안한 논문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코카는 일단은 이미지 텍스트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음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통합한 어떤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싱글 인코더 하나만을 사용한 패러다임과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한 패러다임, 그리고 인코더 두 개를 사용한 패러다임, 인코더 두 개를 사용한 패러다임, 그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한 패러다임,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통합한 모델 아키텍처랑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사실은 모델 구조 자체는 저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모델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코더가 존재하고요. 그에 따른 디코더가 존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디코더를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라는 걸로 이제 디코더를 반으로 쪼갰고요. 나머지 하나는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라는 걸로 또 나머지 반을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과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모델을 디코더를 쪼개고 그 쪼갠 디코더를 가지고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캡셔닝 로스를 계산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쪼갰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첫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쪼개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첫 초반 절반의 경우에는 뭐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 나머지는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라는 이름으로 저자들이 좀 부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엔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라고 하지만 결국엔 텍스트 인코더랑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어떠한 여기에 이미지 정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지 않고 텍스트에 대해서만 이게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라기보다는 뭔가 인코더랑 거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논문 읽으면서 들었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이 전체가 하나의 LLM이죠. 네, 이때만 맞습니다. 하더라도 LLM이란 말이 그 많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요거의 레이어를 반쪽해 가지고 앞쪽 레이어는 어, 인코더 역할을 하는 디코더로 쓰고 뒤쪽 네. 역할은 그 퓨전을 하는 이제 디코더로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에 잠깐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 전에 우리가 다뤘던 알베프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 구조랑 네네.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RB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로스를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진행을 할 때 하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는 이제 인풋에 크롭션 시켜가지고 어떤 음, 아웃풋을 얻은 것과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어떤 아웃풋 두 개를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하는 반면에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RBF 모델보다는 우리는 그냥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두 가지 로스의 컨트라스트 로스랑 캡셔닝 로스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RBF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된 웨이트를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런 거 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음, 스크래치부터 프리트레이닝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뭐 제로샷이라든가 뭐 인코더 그 피처 익스트랙터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파인 튜닝 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주장을 이 저자들이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from scratch부터 학습해야 되는 것이 결국 약간 활용 속의 발목을 잡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네. 뭐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코카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뭐 비단이 네. 2위인가? 뒤에 뭐 설명 주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LLM의 시대가 갑작스럽게 열리게 됨으로써 from scratch로 학습을 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굉장히 어,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아까 모티베이션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랑 이 디코더로 나눠져 있고, 이 디코더를 반으로 쪼갰으로써 컨트래스티브 로스랑 이제 캡셔닝 로스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컨트래스티브 로스는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은 이제 피처 인베딩 값과 뭐 텍스트 디코더,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에서 얻은 인베딩과의 이제 컨트래스티브를 이제 비교하여서 좀 뭔가 글로벌 정보에 대한 것들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이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캡셔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텍스트에 대해서 그 로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정교하게 좀 그런 피처들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글로벌한 정보와 좀 리저널한 정보들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학습을 된 이미지 인코더만 가지고도 이제 비주얼 레코니션 이게 아마 이미지넷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VIT 다음에 코에이티의 전인지 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소타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통해 소타를 찍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좀 모델 학습을 진행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들이 조금 강조를 은연중에 강조를 했던 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여기 색깔로 구분해 주셨는데, 혹시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는 러닝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공부하기 위한 용도이고, 캡셔닝 네. 오브젝티브는 파인 그라인드 리전 레벨 피처를 공부하기 위한 용도라고 이제 의도하시고 이거 색깔 구분을 해 놓으신 건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네, 의견을 제가, 네네, 좀 더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약간, 네. 제가 좀 보기에도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저자들이 주장할 때 이런 컨테스티브 통해서 좀 글로벌 음,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레버리징 할 수 있고, 캡셔닝을 통해서 이런 리전 레벨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들이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구분을 네. 해야 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컨트라스트 오브젝티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임베징 스페이스에서의 텍스트 이미지 얼라이먼트를 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컨텍스트 벡터, 그러니까 벡터 단위에서의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글로벌 인포메이션의 러닝,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얼라인하는 그런 의미가 된 것 같고 캡션이 오브젝티브는 사실 그 LM 오브젝티브랑 동일하잖아요. 이제 넥스트 컴프리션이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인 그라인드 레벨 피처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코카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패러다임은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싱글 인코더 하나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코더 두 개, 뭐 이미지랑 텍스트 인코더 두 개를 가지고 컨트래스티브 러닝하는 경우,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서 캡셔닝 혹은 이제 뭐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넥 센텐스 프리딕션 같은 거 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을 전부 다 담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코카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싱글 인코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가 조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넷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JFT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된 어떤 어노테이션이 존재할 때 이런 싱글 인코더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데이터 그 레이블 결국엔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게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이블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민감한 경우도 있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텍스트 레이블과 텍스트가 약간 조금 저는 다르다 비슷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랭귀지 텍스트가 아니라 음, 어떤 레이블 정말 주어진 레이블에 대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원핫, 멀티핫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좀 이제 랭귀지 쪽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일단 싱글 인코더 클래시피케이션의 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레이블은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리 레이블에 대한 거를 설명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뭐 예를 들면 아, 뭐 네네, 맞습니다. 개, 고양이, 뭐 원숭이. 텍스트는 이제 뭔가 그 이미지 캡션 같은 좀 그 이미지에 대한 긴 디스크리션에 대한 것을 의미하신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음, 말씀드렸던 레이블은 정말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얘가 클래스가 뭔지, 카테고리가 뭔지에 대한 그런 레이블이었고요. 음, 제가 좀 말씀드렸던 텍스트라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 디스크립션 같은 음, 경우를 저는 조금 네, 가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던 거는 이 그 클래시케이션 태스크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고 레이블과 캡션 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클래시케 오브젝티브,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다 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슈퍼바이스 러닝 세팅에 대해서 이런 싱글 인코더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음, 포커스를 좀 맞췄다고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진행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음, 주어져 거기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 음,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싱글 인코더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야만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 모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팅이 다 네,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티브는 상대적으로 그 데이터셋이 작고 그 레이블이 굉장히 그 잘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좀 작은 사이즈이고 뭐 예를 들면 1000개, 2000개 정도의 클래스 카테고리까지는 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그런 레이블 구분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굉장히 그 레이블의 카테고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리로 정리하기 매우 큰 경우 예를 들면은 뭐 10K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네요. 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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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듀얼 코더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이제 음, 패러다임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한 어떤 정보들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미지라는 인코더가 존재하고 텍스트라는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인코더가 존재했을 때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임베딩끼리의 이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등을 이제 비교를 하여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이 임베딩들이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크로스 모달 좀 약간 어느 정도 맞는지 뭐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혹은 뭐 제로샵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음, 문제는 각각에 대한 임베딩의 정보만 가지고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그런 학습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네.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혼합하여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나타내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듀얼 인코더를 썼을 때, 또 혹은 또 컨트라스트 블러스를 썼을 때의 단점이라고 제가 조금 마지막 말씀 잘 이야기를 이해 하고 못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 두 개를 혼재하여 사용한다는 게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이게 이미지에 대한 정보, 임베딩이 주어지고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맞는 데는, 혹은 이게 다른 데는 이게 사용을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음, 같이 혼합하여서 어떠한 음,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좀 혼합된 레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데에는 그게 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아, 네네네. 네. 요 방식이 퓨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냐. 네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어디서 보틀렉이 오는 거로 생각하시나요? 그 저 지금 보여주시는 저 로스 펑션에서 보면 어느 네네. 부분에서 그 보틀렉이 발생할까요? 요거랑 요게 사실은 각각 벡터잖아요. 요거랑 요게 이제 벡터고 네네, 맞습니다. 하나가 이미지고 하나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인데, 그죠? 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요 두 개가 어떤 식으로 퓨전이 돼야지 말씀하신 보틀렉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좀 음, 깊이 못 해 봤었었는데요. 네네. 일단은 사실은 이 로스 자체가, 결국에는 소프트맥스로, 결국에는, 물론 템퍼처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음, 소프트맥스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미지 어떤 하나랑,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그, 아이번째에 대응되는 텍스트랑의 결국에는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해가지고, 다 프로덕트를 음, 진행을 해가지고 음, 계산을 하는 건데, 네. 그 다 프로덕트에 대한, 결국에는 이게 뭐 음, 같으면은 뭐 크게 나타나고 음, 아니면 뭐 적게 나타나고 요런 식으로밖에 안 음, 될 것 음, 같은데, 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정보랑의 같이 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로스에는 좀 이 로스만을 통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조금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결국 요 퓨전 하는 게 요거에 의존하고 있어요. 딱 그냥.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시밀러리티 매트릭이 이너 프로덕트인 거고 그거에서 이너 프로덕트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 이상의 퓨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두 벡터의 거리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아마 보틀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뒤에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장표에서 그 보틀렉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다른 오브젝티브가를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뒤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듀얼 인코더라는 게 클립 모델인데요. 뭐 음, 클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발표도 해주셨지만, 뭐 텍스트 음, 인코더, 이미지 인코더 두 음, 가지에 대해서 인코더를 음, 통해서 이런 임베딩 값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음, 프로덕트를 통해 가지고 음, 시밀러리티들을 계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제로샷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 어떤 좀 이전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제로샷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단한 뭐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하여서 각각의 임베딩이 주어졌을 때 가장 좀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들을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 프로덕트에 대한 어느 게 좀 더 그럴듯하다, 좀 더 프로버비티가 높다, 가깝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 두 음. 가지를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좀 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인코더, 디코더, 캡셔닝이라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제너레티브 어프로치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전에
어토리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미지 인코더가 그 임베딩을 내보냈을 때 그 텍스트 인코더가 이걸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음. 어토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캡셔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도 같이 받고 그거를 음. 통하여서 어떤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이미지와 텍스트 간에 조인트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캡셔닝의 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아까 네. 앞에서 설명 주셨던 그 fine grained level feature라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서 봤었을 때, 일단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시퀀스 투 시퀀스라든가 진행을 할 때, 넥스트 프리딕션을 진행을 할 때, 이전에 프리딕션 된 값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는 뭐, 티처 포싱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넥스트 프리딕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하여서 넥스트 프리딕션을 진행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전체적인 조금 음. 측면에서 그런 내용, 어떤 파인그레인드 내용을 그런 특징들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주신 걸 요약해 보면은 어 이전에 그 바로 전 장표에서 보여주신 듀얼 인코더 방식은 벡터 다이애니의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거고 네. 이 여기 다음 장에 보여주시는 캡셔닝 방식은 토큰 단위의 이터렉션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파인 그레인드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그것도 이제 크로스 어텐션 통해서 어 이제 영향받기 서로 이제 영향받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이제 파인 그레인드한 걸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음. 말씀해주신 부분도, 네, 말씀해주신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보면서 음. 파인그레인드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캡처를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냥 오토리그레시브 음. 하기 때문에 좀 이전에 있던 애들과의 조금 음. 음. 디펜던트 되어서 이제 제너레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뭔가 파인그레인드 혹은 리전 레벨로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큰들과 이제 임베딩들 간의 음. 그런 차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건 이제 저 질문인데요. 네, 어, 왜 그러면 토큰 레벨 이터렉션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토큰 레벨 이터렉션을 하면은 더 파인 그레인드한 정보를 얻고 더 많은 이터렉션을 하면은 더 이제 퓨전이 잘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논문들에서는 그냥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퓨전을 한 논문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왜 이 토큰 레벨 이터렉션을 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데서. 토큰 레벨 인터랙션이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크로스 것처럼 어텐션이죠. 크로스 어텐션이죠. 그러니까 요, 거, 요 방식의 차이와 이전 방식의 차이는 요 방식은 네,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시밀러리티 다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런 네, 차이인데 뭐, 왜 요 방식을 요 방식과 요 방식 그러니까 요 방식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저의 질문. 더 디테일하게 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어떤 애에서는 요걸 쓰고 있는지. 크로스 어텐션을 요 네,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있지만 일단은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서로 다른 이제 그 인베딩들이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값을 이제 내뱉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 네.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이 크로스 어텐션으로 받는 키들이 이제 어떤지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베딩이 이 키로 주어지는 크로스로 이제 끼워 넣는 애들이 좀 음, 잘못 학습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음, 전체적으로 학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음, 이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음. 이런 크로스 어텐션이 가진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 프로덕트는 정말 간단하게 정말 그러니까 동일한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동일한 인베딩 스페이스 네, 여기서는 이제 아마 갇힌 이제 인베딩으로 올리게 되니까 RN이라는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어느 음. 정도 유사성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정보의 개입은 안 되고 말 그대로 정말 그런 어느 정도가 얘가 동일한지 유사한지 등에 대한 정보로만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뭐, 요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어, 다 프로덕트로 우리가 퓨전을 했을 때의 기본 전제 조건은, 어, 그 어떤 모달리티의 정보를 싱글 토큰인 벡터 하나에 모아주고, 음, 그리고 그 토큰 사이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서, 어, 이 이미지와 이 캡션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싱글 토큰으로 사이에서 인터랙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로스 어텐션 방식, 이 방식, 캡셔닝 하는 방식, LM이죠. LM은 멀티플 토큰이 존재합니다. 멀티플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 하나의 아웃풋 전체가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앞에서부터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해가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이전의 모든 토큰에 대한 하고 이터렉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토큰에 대한 비교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계산적인 측면에 봤을 때 다 프로덕트는 벡터와 벡터 사이의 비교만 하면 되지만 이 LM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벡터와 벡터를 사이에 뭔가 이터렉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비교만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정도의 트레이닝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이제 듀오링 코드 방식과 다 프로덕트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고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 뭐 문장 생성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요 캡셔닝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냐면 이제 어, 저희가 지난 기수에 공부했었던 리트리벌 태스크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리트리벌 태스크 뒷단에 리트리벌 방식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크로스 인코더 방식이 있고 하나가 이제 그 다 프로덕트로 이제 찾아오는 방식인데 그것도 이제 계산량의 이슈가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네, feedback 넘어가시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코카가 결국에 어떻게 그러면 프리트레이닝을 학습을 진행을 했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코카 모델과 그에 대한 수도 코드들을 좀 이제 저희들이 공개해서 요거와 같이 한번 조금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 보았었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자체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페어로 일단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미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지를 일단은 이제 토크나이즈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VIT를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 토큰들의 개수가 VIT 논문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 토큰 사이즈를 상정해서 256개 토큰들을 만들어서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태우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태운 이런 피처들을 가지고 어텐션 풀링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어텐션 풀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텐션 풀링을 통해서 이 컨트래스티브 로스랑 캡셔닝 로스를 둘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음, 저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일단은 컨트래스티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훈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벡터들 간의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지 인코더가 내뱉는 어떤 이제 토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개수의 토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토큰들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벡터로서 어떤 피처들을 이제 풀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사실 어텐션 풀링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쿼리를 이제 몇 개로 줄 것이냐, 쿼리를 어떻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텐션 풀링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에서 내뱉는 아웃풋 토큰들에 대하여서 어텐션 풀링을 통해서 일단은 컨테스티브 로스, 얘 이미지 하나에 대한 어떤 하나의 벡터를 이제 컨테스티브 피처라는 것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256개의 이제 토큰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n개의 개수라고 했는데 결국엔 256개만큼 동일하게 가져가더라고요. 음, 진행을 하여서 얻은 이러한 피처들을 캡셔닝 피처라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피처들을 이제 하나의 인코더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텐션 풀링 자체는 정말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이 들어가는 키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디코더의 아웃풋 토큰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제 떻게 컨트래스티브 피처랑 그다음에 캡셔닝 피처들을 얻기 위해서 그 쿼리들을 이제 변경을 하여 가지고 음, 이제 각각의 서로 이제 토큰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얻은 컨트래스티브 피처를 가지고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음, 다음에 캡셔닝 피처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네,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텍스트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마스킹을 통하여 가지고 일단은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라는 곳에 처음 이제 어떤 크로스 어텐션이 들어가지 않고 마스킹만 취해진 상태에서 이런 텍스트 정보들을 넣어서 어텐션 그 임베딩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임베딩을 통해서 클래스 토큰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하나 넣어주게 되는데 이 클래스 토큰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이미지 디코더에서 얻은 컨테스트 피처와의 이제 다프로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이제 토큰들 가지고 이제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에서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은 피처들과 함께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여 이 캡셔닝 로스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네, 그 컨테스티브로서는 여기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은 컨테스티브 피처, 풀링을 통해서 얻은 피처 하나와 CLS 토큰을 통해서, 클래스 토큰을 통해서 얻은 피처를 통해서 컨테스티브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캡셔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코더에서 얻은 아웃풋들과 그거가 레이블 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은 이런 컨트래스티브 로스랑 캡셔닝 로스를 이제 웨이티드 썸 음, 해가지고 음,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됩니다. 이렇게 이- 프리트레이닝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앞에 그래서 네, 그림 좀 보시면 네, 이게 그 이미지의 크로스 어텐션을 후반부 레이어에부터만 하잖아요. 네, 그쵸? 이게 이제 기존 플라밍고 같은 논문에서는 이 크로스 어텐션 자체를 모든 LLM 레이어에 대해서 다 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는 후반부 레이어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아직 플라밍고 논문을 제가 못 음, 음. 봤어가지고 정확하게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앞에 이렇게 텍스트만의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뭐, 디코더긴 하지만, 네. 레이어를 두은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게 이제 저의 질문이었어요. 어, 네, 그냥 제 생각엔 저 읽으면서 왜 이거를 음, 했을까라는 거는 그냥 결국에는 텍스트에 대한 정보, 텍스트만을 가진 어떤 정보만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음,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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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아니라 계속 스크래치부터 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은 음, 이 피처들을 음, 여기까지 넣게 되면은 일단 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학습이 잘 될 수 있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엔 이것들을 일부러 분리하여서 좀 구분했던 게 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클래스 토큰 텍스트에 대한 어떤 임베딩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여기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붙여야 되는데, 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붙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미지만의 인베딩과 텍스트만의 인베딩이 필요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텍스트의 인코딩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얘 크로스 어텐션을 플라밍고처럼 처음부터 모든 레이어의 크로스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기 위한 텍스트 인베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 텍스트만을 인코딩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뒀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사실,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논문에서 뭐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라고 했지만 결국엔 텍스트 인코더랑 같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그림이랑 조금 코드로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코카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랑 디코더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디코더가 이제 반절로 나눠가지고 첫 반에는 이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만 학습을 한 그런 디코더로 되어져 있고 마지막은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은 피처들과 같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뭐 멀티모달 텍스트 리프레젠 그 디코더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컨테스티브 로스랑 제너레이티브 로스를 다음과 같이 좀 웨이트를 주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때 보았었을 때 코카 뭐 베이스 라지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할 때 약간 좀 저자들이 좀 작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 인코더의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1빌리언 이게 VIT 음, B였는지 자이언트였는지 빅이었는지 자이언트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자이언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빅이었던 네 B가 아니면 자이언트 이 둘 중에 모델을 그대로 파라미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텍스트 네. 디코딩 같은 경우에 또 1.1 빌리언 해가지고 총 이제 모델의 크기가 이제 2.1 빌리언짜리의 이런 모델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1B니까 라지가 VIT 라지 이게 딱 300 MB VIT 라지 사이즈거든요. 어, 코카는 1B인 걸 보니까 그거보다 하나 큰 걸 쓴 것 같아요. 그 자이언트 아, 네네. 자이언트를 쓴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카였어요. 그 VIT 네. 자이언트를 이미지 인코더로서 이제 설정을 하여서 진행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텍스트 디코더 같은 경우에도 그 레이어의 개수는 36개인데 그거를 음, 반으로 쪼개가지고 18개, 18개씩 음,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멀티모달 이미지 인베딩과 같이 크로스 전테이션을 학습하는 거, 이렇게 모델을 구현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from scratch인가요? 디코더는? 네, from scratch입니다. 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from scratch여가지고 뭐 아마 버트나 생으로 GPT를 가져온 이렇게. 건 아니고, 그죠? 아, 그러니까 이 네. 사이즈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이즈여가지고 딱 봐도 그냥 커스텀 디자인 한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음, 트랜스포머 디코더 그냥 갖고 와가지고 반으로 음, 쪼개서 그냥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크로스 음. 어텐션 없이 그냥 진행하고.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거 코카를 모델링하고 싶으신 경우에 꼭 프롬 스크래치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GPT 모델 가져와서 써도 되죠. 네네. GPT 모델 꼭 이 사이즈랑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커스텀으로 네네. 뭔가 호카 스타일로 학습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는 뭐 GPT 모델 가져오셔가지고 레이어를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앞쪽은 텍스트 디코더, 뒤쪽은 퓨전 디코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텐션 풀러라고 하는데 결국엔 멀티헤드 어텐션 통해 가지고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은 그런 피처들을 통해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인베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 넣어갈 이제 비주얼 인베딩들을 이제 만드는 음, 이게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 컨트라스티브 캡셔너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제 네. 그래서 싱글 하나로만 그냥 뽑아가지고 하나의 그냥 토큰으로만 뽑아가지고 어떤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하나로 이제 만드는 것과 이제 다양하게 멀티플 인베딩을 통해서 멀티플 토큰들을 통하여서 조금 이제 리전 레벨로 꼼꼼하게 보는 그런 것들을 이 어텐션 플로우를 통해서 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했던 음,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RBF랑은 다르게 이러한 모델 학습 방법이 그냥 한 번 데이터 태워가지고 얻은 피처들 가지고 로스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비교했었을 때 RBF라는 모델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저자들이 좀 주장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RBF는 싱글 프로파게이션으로 안 됐던가요? 제가 그, 제가 알기로는 싱글 프로파게이션이 아니라 로스를 계산을 할 때, 음, 로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이제 이미지 투 텍스트랑 텍스트 투 이미지 로스 두 가지를 구하기 아, 위해서 네네. 뭔가, 네, 네.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랑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미지 투 텍스트와 텍스트 투 이미지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싱글 프로파게이션으로 되지 않나요? 음, 그 이미지 투 텍스트와 텍스트 투 이미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구하는 거는 그냥 수식에 다르게 넣은 거잖아요. 다른 아, 네네. 수식에, 네. 그게 이유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시- 아, 제가 아니, 네. 그러니까 이미지 투 텍스트와 텍스트 투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싱글 프로파게이션으로 충분하고요. 네. 네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린 걸 수도 있는데요. 음, 네, 제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이디렉셔널이냐 유니디렉셔널이냐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 이제 RBF는 제가 음, 알기로는 바이디렉셔널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음, 여기에서는 음, 유니디렉셔널로 돼가지고 조금 더 이피션시하다라는 음, 음. 네, 걸로 제 이해했습니다. 이거 아마 좀 제가 수정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들어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아시는 분이 그 채팅창에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뭐, 제가 추측컨대, 뭐,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RBF 같은 경우는 모멘텀 모델을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모델과 서로 업데이트하고, 이제, 모멘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바이디렉셔널하게 돼야 돼요. 업데이트 해주고, 디스틸레이션 받고, 업데이트 해주고, 디스틸레이션 받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여기는 없는 거죠. 네네. 아마 그거를 이피션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네. 잠깐만요. 요 링크 한번 열어보시겠나요? 안 열리나요? 네, 저는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하면 그래도 네,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RBF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네, 코카랑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다 설명해 주신 거긴 한데 어, 여기가 이미지 인풋 똑같죠? 네. 여기가 이제 텍스트 인풋이에요. 여기서는 차이가 인코드 모델을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컨트라스티브 러닝 하는 거 똑같고요. 근데 차이는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데 아 다시 요걸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하는 거고요. 요 노란색 가지고 음, 요거는 이제 똑같죠. 이 코카랑 나머지 가지고 이제 크로스 어텐션 하는 거 요것도 똑같고요. 음. 그리고 인코더 모델과 디코더 모델 쓰는 거 다르고요. 그리고 모멘텀 모델이 존재합니다. RF는. 그래서 모멘트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고 디스틸레이션 받는 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디렉셔널이고요. 네네. 이게 싱글 프로파게이션을 안 됩니다. 아마 요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논문에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죠.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코카를 어떻게 프리트레이닝 시켰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 프리트레인 된 걸 가지고 어떻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일단, 네, 프리트레이닝 넘어가나요? 프리트레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코퍼스 사이즈. 어떤 코퍼스 데이터셋을 사이즈요. 썼다. 어떤 데이터셋을 써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 그거 제가 뒤쪽에다가 아, 그렇군요. 아마, 네, 네네. 해가지고 네, 나중에 뒤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로샷 트랜스퍼, 그다음에 음, 피처들을 이제 피처만 가지고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는 비디오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이- 정확하게 해당 논문들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제로샷 트랜스퍼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프로시저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런 니어 도메인 이그젬플, 리얼 각 도메인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 데이터들로 제로샷 트랜스퍼를 하는 방법을 이제 저자들이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백본 인코더만 가지고 이제 어텐션 풀링을 통하여 가지고 다양하게 조금 더 진행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인코더만 가지고 사실 저희는 이미지 영상에 대해서만 했었었는데 이 비디오 프레임들을 각각의 이제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 가지고 이런 어텐션 풀링을 통하여 가지고 비디오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같은 이제 어떻게 학습을 진행했는지 한번 조금 저자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를 JFT 3 빌리언 데이터랑 그다음에 온라인 1.8 빌리언짜리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J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들이 있는 그런 페어로 이제 존재하는 반면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존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텍스트 디스크리션들이 이제 존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걸 진행을 할 때 이거를 뭐 JFT 다 넣고 온라인 다 넣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반씩 섞어가지고 배치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음, 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배치 사이즈가 6만 5천 단위의 배치 사이즈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저자들이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텍스트이고 요거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이제 음, 클립에서 사용했었던 이제 그 프롬프트를 이제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얘를 레이블을 텍스트로 이제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캡셔닝 웨이트와 컨트라스트 음, 음, 웨이트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2048개의 칩을 썼을 때 5일 정도 소요가 되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거를 불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죠. 요거를, 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로 5일 만에 학습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고요. 네. 네. 제일 눈여겨보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일단 배치 사이즈 6만 5천 K 쓰고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코퍼스의 규모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이미지 텍스트 1.8B, 이미지 레이블 뭐 구분하고 있긴 합니다만 3B를 쓴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읽었던 논문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M단이었어요. 뭐 CC3M, CC12M, 뭐 코코, 캡션, 뭐 0.8M 이런 식이었거든요. M이었나요? 아니, 0.8M도 아니었죠. 이거는 80K, 80K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코퍼스의 규모가 완전 다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from scratch로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주어진 프리트레이닝 코퍼스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메소드의 그 오브젝티브가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알베프와 그 이 코카는 거의 같은 구조이지만 다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린트 트레이닝의 코퍼스 규모가 완전 다르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카에서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컨트라스트 러닝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같이 하잖아요. 알베프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컨트라스트 러닝하고 이미지 텍스트 매칭 따로 하고 하드 네거티브 뽑아가지고, 그리고 MLM 하거든요. 거기서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MLM과 MIM 안 하잖아요. MTM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ITM. 그래서 그런 코퍼스의 규모가 굉장히 작을 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코퍼스의 규모가 커버리니까 굉장히 트레이닝 오브젝트가 단순화되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 ITM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캡셔닝 LM이랑 그 컨트라스트 러닝만 해도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저희가 좀 공부할 수 있지 않나. 비교를 통해서. 네, 그런 의견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논문을 보시고 이전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로 논문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해서 좀 결과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결과는 이 한 표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음, 당시가 2022년도였었는데요. 음, 어, 가장 좀 그 했던 게 이미지넷, 저는 이제 좀 영상 쪽에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이미지넷이 이제 약간 조금 많이 봤었었는데, 이때 음, 당시만 해도 요게 아마 VIT 자이언트 음, 였는지 아니면 그런 계열 쪽으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 더 조금 더 좋은, 지금은 아마 다른 이제 친구한테 뺏긴 걸로, 제가 소타는 뺏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이미지 미 영상들의 그 비디오들에 대해서 비주얼 레코그니션 태스크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 제로샷 이미지, 제로샷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VQA 같이 멀티 모달 언더스탠딩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기존의 모델보다 조금 더 잘 나온다, 잘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표 하나로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비주얼 레코그니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흔히 이제 알려지는 게 이미지넷인데요. 이미지넷 보시면은 이제 코카를 이제 어떤 파인 튜닝 없이 그냥 학습된 이 프리트레이닝된 학습된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했을 때도 이제 약간 거의 소타와 거의 비슷한 이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 좀 파인 튜닝을 이제 조금 러닝레이트 작게 가져가지고 파인 튜닝 진행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400, K600, K700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쪽 데이터셋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잘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런 비디오 데이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각 프레임에 대해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얻은 피처들을 가지고 하나로 이제 풀링을 통해서 어텐션 풀링을 통해서 얻은 피처와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었을 때에도 충분히 좀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 코카 저자들이 음, 학습했던 이 모델 방법이 이 비주얼 레코그니션에서도 잘 된다라는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크로스 모달, 근데 그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뭐 음, 클립이라든가 이제 음, 플로렌스 같은 거, 얼라인 같은 음, 음. 플로렌스가 제가 알기로는 다음 발표 순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 모델들보다 발표는 플라밍고입니다. 비교했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름이 죄송할 거 비슷해서 좀 아니고요. 헷갈렸습니다. 네네, 헷갈릴 수 있죠. 네. 음, 비슷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봤었을 때 다른 기존의 그런 모델들보다도 좀 더 월등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게 조금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재미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넷에서 타번 음, 어큐러시 찍었을 때 기존에 뭐 음, VIT, 뭐 코에이티넷 같은 경우에도 음, 되게 파라미터 수가 좀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에 음, 반해서 코카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조금 음, 더 좋게 그 할 수 있었다. 더 좋은 음, 음, 퍼포먼스 어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음, 이 음, 그래프를 통해서 좀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제로샷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다른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적은 파라미터의 개수로 좀 어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에 대해서도 다른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 다른 모델들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리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 그, 네, 혹시 이거 리트리벌 성능이잖아요. 네네. 캡셔닝 성능은 따로 없었을까요?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캡셔닝 성능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캡셔닝 성능이 아마 코코에서 아마 진행한 걸로 제가 뒤에 아, 아마 네네.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코에 아, 대해서 네네. 이미지 좋습니다. 캡셔닝 좋습니다. 성능도 한번, 네, 네네. 그래서 비교를 요거 해보고.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EMS 코코가 같은 벤치마크인데도 이 평가 방식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은 이제 이미지 캡셔닝 쪽 성능이고 앞에 보여주셨던 네, 거는
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버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이- 음, 네. 네, 그리고 뭐 VQA 같은 이제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도 뭐 다른 기존의 데이터 뭐 신VLM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RBF라는 모델들보다도 조금 더 VQA 뭐 음, SNLI 측면에서 조금 더 괜찮은 음,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저자들이 조금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음, 이미지 캡셔닝 측면에서도 음, 이제 좀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뭐 최고 소탄 아니지만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 두 개가 제외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음, 뭐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달라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음. 처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 성립당도 좋지만 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둔 것 저 같고요. 사소한 질문이지만 저기서 MCS 저건 뭘까요? 예, 네, 요거 제가 사실은 음, 요거까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블루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지 MCS는 네, 뭐 메테오, 사이더, 스파이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아직 그 정확하게 매트릭을 확인하지는 못해가지고 요거는 한번 네, 좀 확인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말씀 다 해주셨어요 이미. 이거 그 매트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매트릭으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건 블루, 메트로 사이더, 스파이더, 스파이 뭐였죠 이거는? 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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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런 밑에 것 나와 있어요. 같습니다. 네, 블루, 메트로, 사이더, 스파이스. 네, 다른 매트릭으로 측정을 했고, 네, 네, 혹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자들이 이거 해보면서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것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음, 주목할 만한 거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비주얼 레코그니션 태스크에서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없이도 음, 사실은 모델이 잘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캡셔닝 로스, 이 제너레이티브 로스를 통하여서 이 결국에는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좀 더 뭔가 일반화된 버전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인코더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학습하는 것과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캡셔닝 로스만 가지고 했었을 때 퓨샷이라든가 파인 튜닝이라든가 그다음에 리니어 이벨리에이션 했을 때 훨씬 더 리니어 이벨리에이션 같은 게 좀 더 괜찮은 성능을 보여가지고 그 음, 저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러면은 이제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없이도 캡셔닝 로스만 가지고도 좀 이런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을 우리가 좀 제안을 하였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 캡셔닝 로스, 그다음에 같이 썼을 때 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라든가 뭐 제로샷 VQA에 대한 뭐 성능 같은 것도 비교해 보면서 이제 뭐 음, 자기 저자들이 제안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좀 낮다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고요. 뭐 웨이트라는 것도 이제 좀 조절해 봤었을 때 성능들 비교해 보고 있고요. 그 음, 다음에 유니모달 그 디코더를 할 때 그러면 앞에서는 반으로 쪼갰었는데 반으로 쪼개는 게 좋은가라는 것도 한번 실험을 해 봤었을 때 음, 앞에 이제 유니모달 텍스트 개수가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변화하면서 했었을 때도 이제 반으로 쪼개는 반으로 쪼개는 게 제일 낫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별 차이는 이제 없네요, 근데. 그, 네, 큰 그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더 요게 음, 괜찮아서 요걸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텍스트 이제 컨트라스티브 임베딩을 계산을 할 때 음, 클래스 토큰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제가 클래스 토큰에 대한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컨트라스티브 임베딩을 계산을 했었었는데 그럼 이게 하나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자들이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8개 클래스틱 그 CLS 토큰을 쓰냐, 한 개 쓰냐, 그리고 음, 거기에 음, 따라서 음, 나머지 텍스트 음, 토큰들을 같이 쓰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봤는데 음, 저자들이 한 보기에는 그냥 클래스 토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뭐 어떤 뭐 글로벌 임베딩에 대한 좀 피처들을 담을 수 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 표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음, 저자들이 조금 이야기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토큰들을 이제 얻은 다음에 걔네들을 캡셔닝 피처랑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피처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패러럴이라는 부분 경우에는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이 한 번에 약간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 어텐션 풀링을 통해서 한 번에 이 모든 토큰들을 약간 뽑아낸 것처럼 좀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크로스 어텐션을 위한 토큰들을 뽑아내고 컨트라스티브 피처를 뽑아내는 방법을 이제 저자들은 패러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반대로 뭐 캐스케이드는 일단은 뭐 멀티모달 디코더에 들어간 애들을 뽑고 걔네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계산할 애를 뽑자라는 걸 이제 캐스케이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코카 모델에서는 이렇게 우선은 제너레이티브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다시 그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위한 피처를 뽑자라는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쿼리 개수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앵쿼리 저자들이 사용한 코카 모델에서 이 캐스케이드 방식은 앵쿼리가 256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변화했었을 때 좀 성능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토큰 개수만큼 즉 많은 토큰을 집어넣을수록 이게 토큰 시퀀스 랭크를 늘릴수록 결국에는 좀 더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없는 마지막 것보다 있는 게 발표를 통해 낫다가 제일 크네요. 네 맞습니다. 음, 요거, 라는 거 이제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여기. 그러니까 네, 사실 나머지는 거의 차이 없는 것 같고, 예, 코카로스가 좋다. 예, 앵콜이 있는 게 좋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조금 이 채팅창 네, 보니까 이유경님께서 질문 하나 올리셨네요. MRSVTT 데이터셋에 대해서 혹시 승우님께서 아신다면 조금 설명 주실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셋인가? 어떤 태스크인가? 아, 그쪽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음, 제가 잘 못했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데이터셋 한번 확인해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슬랙창에다가 저희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코카라는 이 논문에서는 어, 인코더 디코더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뭐 인코더 하나만 있었을 때 그리고 인코더 두 개 텍스트 이미지 두 개 인코더를 썼을 때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이 세 가지 파라다임을 통합하여서 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래스티브 로스랑 캡셔닝 로스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음, 프리트레이닝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였었을 때 좀 괜찮은 성능들을 몇몇의 경우에 소타를 찍었었다. 그리고 몇몇의 경우에는 조금 더 컴페어러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금 떨어지지만 비슷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음.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우님 발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잠깐 요약을 하자면, 코카는 작년에 사실 되게 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논문이에요. 그 플라밍고 논문이 나오고, 우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플라밍고 논문을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코카가 나와가지고 야 너 플라밍고보다 우리가 더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논문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같이 보는 시간이었고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는 그 일단은 그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어, 캡셔닝 로스, 그러니까 LM이죠. LM 로스랑 같이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다시 그 컨트라스티브 로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읽게 해주는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그 디코더를 놓고 그걸 두 개로 딱 쪼개가지고 앞쪽을 마치 인코더처럼 텍스트 인코더처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RBF 같은 논문과 이제 좀 구조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좀 큰 차이를 큰 차이를 보셔야 될 것은 그 트레이닝 코퍼스의 규모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은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때 당시에 많은 VLM 벤치마크의 소타를 갈아치운 논문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승우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승우님 마지막으로 꼭뭐 코멘트나 감상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코멘트는 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음, 저는 이제 비전 쪽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NLP 쪽 관련해서 혹은 같이 이제 멀티모달 음, 관련해서는 논문을 많이 읽지도 못했었고, 읽을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었었는데요. 이런 거 한번 네. 이번에 한번 코카 읽어보면서, 음, 뭐, 트랜스포머, 뭐, 인코더, 디코더, 요건 알고, 기본적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 이런 음, 식으로도 이렇게 같이 좀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해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그 비전 연구자시잖아요. 비전 네, 연구자가 이 VLM 쪽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어, 저는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음, 그 약간 이쪽에서 그러니까 NLP 쪽에서 좀 통용되는 용어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음, 알고 있거든요. 약간 뭐 그쵸. 프롬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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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티처 음, 포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 사실은 음. 뭐 기초적인 좀 딥러닝을 알더라도 약간 조금 알기 어려웠던 좀 부분이었던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거 궁금해서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저 하나 느꼈던 게 음, 이쪽은 음. 깃허브 코드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오피셜 코드가 많이 좀 잘 공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조금, 사실 제가 수학이나 영어 관련 잘 못하기에 좀 코드를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네네. 같았는데, 아, 그 네네. 오피셜 코드가 없다 보니까 조금, 네, 이게 글이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음, 이어지지라는 게 음, 음, 조금 음, 음. 이해가, 이렇게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비전 쪽은 또 공개가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NLP 쪽도 공개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네. VNM 쪽 코드는 상대적으로 공개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재밌는 부분이고, 또 재밌는 게 또, 비전 쪽은 완전 토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또 상태가 있고, 음, NLP 쪽은 허깅 페이스 기반으로 굉장히 상태가 잘 있거든요. 근데 이 네. VLM 쪽은 약간 중간지대다 보니까 아직 그 완전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그 국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비전 쪽에서 오셔가지고 VLM 하시는 분들은 토치 기반으로 쓰고 NLP 쪽에서 오셔가지고 VLM 하시는 분들은 또 허깅 페이스 기반으로 쓰고 막 이런 약간의 혼재가 아직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공부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승우님 다시 한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고요.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